역사적인 고점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더 갈 것인가? 하지만 심리적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긴급 진단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전무 그리고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 두 분과 함께 경제전쟁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어제하고 오늘장 확 달라진 분위기인데요. 오늘 두 분 꾼과 함께 긴급 진단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두 분 한 말씀씩 주신 것부터 좀 검토를 하고 가죠. 김학균 전무님은 강세장에서는 잔파도를 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네. 뭔가 좀 안심이 되면서도 어떤 얘기입니까? 오늘 같은 날을 잔파도라고 하면은 또 공감 안 하실 분들은 많으실 텐데 오늘 85포인트 밀렸습니다. 2.4% 급락인데 우리 시장이 4월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8월 1일 날 125포인트 밀린 적 있어요. 기억 잘 안 나시죠? 그리고 한 4% 가까이. 그러니까 사실 이 조정이라든가 오를 때는 늘 새로운 것 같고 떨어질 땐 또 이게 굉장히 새로운 현상인 것 같은데 물론 이게 뭐 그 주가의 미래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그동안 오른 거 생각을 하면 일단 뭐 너무 주가의 어떤 진폭에 일희일비할 일은 좀 아니지 않은가 싶어서 이런 문구를 골라봤습니다. 예, 오늘 하루 장은 정말 좀 약간 좀 생각보다 낙폭이 컸지만은 또 다음 주에는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점에서 잔파도라고 하기는 뭐하더라도 이게 잔파도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덧붙여서 이경민 부장님은 더 멀리 가기 위한 과열에서 매물 소화 국면에 진입했다. 네, 뭐 대세 상승은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한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워낙 단기 급등한 데 따른 되돌림,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보고 있지 여기서 추세가 꺾인다?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조정 양상이 좀 더 길어질 수 있고 좀 더 이어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흐름을 이제 끝났다. 라고 보기보다는 또 다른 기회를 모색하는 그런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표현을 써봤고요. 지금은 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는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 기회를 좀 기회로 활용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수도 지수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보유 종목 지수는 사상 최고치까지 갖다 내려왔는데 보유 종목은 최고치 가격 대비 워낙 이게 차이가 크다 보니까 좀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은 김학균, 이경민 두 분 꾼들에게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을 주요 채택에 남겨주십시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한국경제TV에서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오늘 조정에 대해서 이게 첫 번째 주제가 되는데요. 예고된 조정인가 아니면은 진짜 뭔가 뭐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있는가 이것이 궁금한데요. 먼저 김학균 전무님, 우리 시장 3,500포인트가 바로 고지가 앞이었는데 오늘 주춤했습니다. 우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이게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꺾이는 국면일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시세를 참 알기는 힘든데 지금 우리 주식이 많이 오른 건 있지만 3,500선에서 뭐 PER 11.5배, PBR 1.1배라 그러면 실은 뭐 엄청난 과열은 아니고 그렇죠. 제 생각에 우리 증시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아마 경로가 이제 미국 시장이 크게 무너질 때 한국이 이렇게 잘 견뎠던 적은 없거든요. 전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은 뭐 사흘 연속 조정 받았지만 한국보다 좀 이제 마일드한 조정이고 그럼 올 들어서 한국이 4월 이후로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제가 8월 1일 날도 지금보다 굉장히 더 센 조정이 있었지만 지금 기억도 못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로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강세장에서도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면 이런 류의 조정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범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만 볼 게 아니라 조금 더 이 시간을 넓혀서 보면은 또 다른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경민 부장님은 어떻게 현상 때 지금 진단하십니까? 뭐 일단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 우리가 생각했던 마지노선들이 환율이나 채권금리 쪽에서부터 위협을 받으면서 좀 시장의 심리가 좀 많이 무너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3,500 목전을 두고 있던 상황들은 아까 센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열이라고 말할 정도, 그러니까 큰 흐름을 봤을 때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다. 예. 이제 못 간다라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워낙 단기간에 레벨업 됐고 글로벌 증시 대비 아웃퍼폼을 하다 보니까 작은 악재에도 좀 예민해졌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들어왔던 이슈들 중에 미국에서 3,500억 달러를 바로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원달러율이 오르고 채권발이 많아질 거다라고 해서 채권 물량 급등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원달러율 1,400원 선 그리고 한국채 10년물이 3% 선에 근접했다는 점 또 넘어섰다는 점들이 시장의 불안감들을 좀 자극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다음 주에 이제 추석 연휴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워낙 레벨이 올라온 상황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다는 점들 또한 이 정도면은 빨리 차익 실현을 해야겠다라는 심리도 일정 부분 좀 수급으로 흔들어 놓는 그런 변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더라도 3,400선까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이건 좀 너무 크다. 이게 생각보다 이게 낙폭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악재들이 중첩돼서 들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 코스피가 올라오는 데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예. 딱 하나만 올라왔죠. 그러니까 업종 지수들을 한번 쭉 보시면은 올해 고점을 뚫어낸 업종은 반도체하고 지주사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역사적 고점을 갔는데 올해 고점을 넘은 업종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9월 달 들어서 코스피 상승 기여도로 보면은 반도체 업종 하나가 70% 이상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 순매수도 80% 이상, 90% 가까운 반도체 업종의 매수 집중도를 보여줬고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불거진 AI 고점론 이런 것들 또한 심리적인 영향을 주다 보니까 최근 코스피가 올라오는 단기간에 급등하는 과정, 12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과정을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타이밍이 좋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금리 인하 기대 그리고 AI 모멘텀 여기다가 국내 정책 모멘텀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급등을 했다라고 본다면 이번에 꺾이는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중첩돼서 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물론 등락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조언을 주셨고요. 이게 주가가 오를 때는 모든 뉴스가 다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 같고 주가가 떨어질 때는 모든 악재가 다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보통인데요. 하락 원인 그래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트럼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환율도 약간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가 있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가 또 불확실성이 약간 있다. 파월이 약간 좀 그런 분위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제 생각에는 그냥 조금 소박한 해석은 조정 없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소박한 해석이 될 테고요. 이제 글로벌 IT주 강세를 주도했던 게 AI고 이번 달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삼성전자의 강세 이런 것도 크게 보면 AI에서 이제 비롯이 된 그런 여러 가지 파급 효과거든요. 근데 파월 의장이 좀 이제 미국 시장이 고평가된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저는 이것도 본질적인 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보기에 따라서 저 같은 사람도 한 2, 3년 전부터 미국 시장이 비싸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견해를 갖는 것과 시장이 꺾이는 트리거는 또 다르고 이제 저는 파월 의장보다 연준 의장의 발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1996년 12월에 그때 미국 기술주들이 이제 아마존이 상장하고 막 올라갈 때 앨런 그린스펀 의장이 비성적 과열을 했어요. 그렇죠. 그걸 하니까 그날 주식은 좀 떨어졌는데 나스닥의 진정한 정점은 3년 더 가고 떨어졌어요. 99년까지. 그래서 저는 이것이 더 오른다 이런 주장이 아니고 지금 버블이라고 하는 건 이게 버블이라고 하더라도 지나가 봐야 하는 거지. 그것과 관련해서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더 권위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의례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환율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국과 관세 협상이 아주 조금 난항을 겪는 듯한 느낌은 받거든요. 그래서 올 들어서 주가가 올라간 거를 너무 단순화시켜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가 한 축이고 원달러 환율이 4월 초에 한 1,500원 위협하는 수준까지 갔다가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서 비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졌던 것도 한 축인데 그래서 다른 요인들보다는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더불어서 환율의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환율이 올라가는 것과 주가가 떨어진 건 제 생각엔 동시 신호기 때문에 환율을 보고 어떤 판단을 선행적으로 내리긴 좀 어렵겠지만 앞으로 좀 제일 중요한 가격 변수라 그러면
환율이 좀 제일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환율이 달러당 1,400원을 넘어가는 거는 우리 심리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그런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덧붙여가지고 트럼프가 미국에 공장 안 짓는 의약품 업체들 뭐 관세 100% 때린다 이런 얘기 때문에 또 제약주들이 유탄을 맞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저는 이게 뭐 너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예. 좀 사실 뭐 잘 안 와닿긴 하는데, 근데 오늘 뭐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는 타이밍이어서 조금 제약주들이 더 많이 떨어지긴 했으나 전체적으로 뭐 코스피보다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그렇죠. 같은데, 예. 이제 그것까지 포괄해서 어쨌든 우리가 7월달에 뭐 무난하게 협상을 했다는 평가가 이제 지배적인 의견이었는데, 뭔가 지금 한국이 미국, 일본보다 자동차 관세를 어쨌든 더 내고 하잖아요. 예. 타협이 돼야 되는데 조금 마지막의 과정이 조금 난항이 있는 거 아닌가? 좀 이걸 저희가 뭐 판단 내릴 수 있는 근거들은 너무도 부족하지만 좀 그런 걱정은 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 협상이라는 것이 문서화해서 도장 찍기 전에 사인하기 전에는 우리가 안심할 수 없다는 걸 또 한 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이경민 부장님, 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 많이들 하셨어요. 요즘 네 주식은 어때? 뭐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 이렇게 물어볼 때는 기분 좋게 물어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과거 통념을 보면은 이럴 때가 조심해야 될 때다. 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2021년만큼 그렇게 뜨겁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그 정도는 아니라서 저는 좀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코스피가 3,400을 넘었고 3,500 가까웠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뜨겁지 않니? 예. 라고 물어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해외 주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일단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제가 뭐 지점에서 영업점에서 세미나를 하거나 고객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이전보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해를 많이 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이 정도 올라왔어도 그렇게 뜨거운 모습들은 아니고 조금 관심도가 높아진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 증시가 좀 흔들리면 많이 좀 불안해하실 것 같긴 해요. 오늘도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뭐 시장에서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아직까지 시장의 꼭지가 나왔다, 고점이 나왔다라고 할 정도의 시그널은 아니다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흘 연속 빠지니까 또 그런 것도 심리를 좀 맞습니다. 네. 약간 좀 다운시키는 그런 얘기 같은데, 이경민 부장님은 이제 직접 고객과 접점이 네. 있으니까 그 어떻게 보면 과거 개인 투자자와 네. 지금의 개인 투자자,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많이 달라지긴 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FMC, 예. 금리 인하는 아시는데 뭐 최근 나오는 뭐 중국의 이구환신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좀 어려워하셨어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굉장히 쉽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약간의 난도만 있어도 많은 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수준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스터디를 한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하면은 시장 망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그래서 많이 관심들도 높아지고 어느 정도 지식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또 레벨업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만큼 그렇게 작은 종목들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더 우량주 위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미국 걸 본다 하더라도 M7이 뭐 시장을 끌고 가는 그림들도 봤었고, 최근 보면은 전자랑 닉스가 시장을 끌고 가는 모습들도 보여주는 부분이라서 이전보다는 약간의 관심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에 반해서 많은 분들이 지식 수준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레벨업 됐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균 전무님도 네. 마찬가지죠. 오랜 동안 이제 증권업계 몸담고 계시면서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지식 수준이라 그럴까? 네. 완전히 레벨업 됐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제 뭐 지식과 정보가 많아졌고 예. 그걸 보여주는 게, 예전에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간접 투자를 많이 했었죠. 예. 근데 이제 내가 직접 할 게가 대세고, 또 한국 주식뿐만 아니라 이 미국 주식도 직접 하다 보니까 아무튼 예전보다 사실 이제 그 투자자들을 중개하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훨씬 더 어려워졌고, 뭐 한국 투자자들의 수준이 되게 높아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뭔가 보고서를 내고 뭐 어떤 스트래티지스트가 전망을 해도
그거보다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막 반박하고 뭐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늘 뭐 고수들은 있었을 텐데 예전에는 이제 지금은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로 노출도가 많이 되다 예,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제도권의 전문가들이 가졌던 좀 우위 이런 예. 것들은 조금 약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언론도 사실 요즘 유튜브가 엄청난 그 영향력을 발휘하듯이 이 미디어뿐이 아니라 이 증시 분석 애널리스트 세계에서도 또 그런 영향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이건 조금 더 좀 큰 얘기인데요. 새 정부 바람대로 어떻게 보면 저축에서 투자로, 그다음에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금 배분의 패러다임 전환 뭐 이런 거를 어떻게 꿰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 가능할까요? 지금 분위기에서? 제 생각엔 가정적으로 뭐 주가 지수가 뭐 4천 갔다 5천 간다 이런 말씀을 단정적으로 드리는 건 아닌데 주가가 많이 오른 다음에 후행적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예. 이번엔 뭐 외국인 투자가들이 예컨대 주식을 계속 사면서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한국 사람들이 뭐 굳이 뭐 꼭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그런 뭐 유전자가 흐른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냥 학습 효과인 거죠. 예. 주식은 집단적인 성공의 경험이 조금 적고 부동산은 복잡한 분석에 앞서서 그냥 뭐 사면 괜찮았다라고 하는 게 예. 이제 거의 아주 강력한 믿음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결국은 그 사람들의 행태로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게 제가 96년도에 이제 증권회사 입사했는데 예. 그때 경제신문 같은 데 보면 한국 사람들이 너무 단타를 친다. 회전율이 맞아요, 높아서 맞아요. 예.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다. 뭐 이런 분석 기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한국인들이 뭐 유독 투기적인 인자가 흘러서 단타를 쳤겠습니까? 우리나라 90년대 시장이 그냥 500, 1000 박스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바이앤홀드가 안 되니까 그냥 그런 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시장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500에서 2000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한국 개인 투자가들의 주식 회전율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분석에 앞서서 가지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는 주식이 좀 장기간 오르고 뭐 이런 믿음들이 쌓여야지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머니 무브로 주가 지수가 역시 뭐 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4천이고 5천 간다 그러면 머니 무브로 간다기보다는 그 이후에 후행적으로 사람들의 자산에 대한 태도가 바뀌면서 이게 또 우리 증시에 또 중요한 자산이 또 한 번 되지 레벨업 않을까. 될 수 있는 계기가 그렇게 되겠네요. 봅니다. 네. 예. 하여튼 전체적인 분위기는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내 주식형 펀드에 유례없는 대규모 자금들이 들어온다. 특히 이제 그 신규 주식형 헤지 펀드들이 판매사에 걸기만 하면은 완판되는 뭐 이런 일들이 있다는데 신규 자금 유입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은 고객 예탁도 굉장히 많이 레벨업된 예. 상황이고 그 펀드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헤지 펀드나 이런 쪽에 좀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과거에 있었던 그러니까 일부 펀드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많이 힘들었던 펀드들 같은 경우는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자금이 이탈되는 경우가 있을 예. 거고, 최근 신규로 편입됐고 그동안 성과가 좋았던 헤지 펀드들은 어마어마한 문토기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부익부인 부익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의 지식 수준 그리고 정보 공개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잘하는 쪽으로 쏠린다라는 정도로 평가할 아니 수 근데 있습니다.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그 성과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장하는 건 아니겠지만 센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습 효과, 계속적으로 꾸준히 돈을 잘했던 벌어본 경험이라는 네, 것이 네. 또 그렇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 헤지 펀드 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사모 펀드 그리고 테마성 펀드, 그러니까 주주 가치 펀드라든지 이런 쪽들에 정책 방향성을 믿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거기에 돈을 투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펀드로 무조건 돈이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차별화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반영돼 있는 펀드들에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고 있고 좀 빈익빈 부익부 현상들이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펀드보다는 직접 투자하시는 걸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ETF라는 투자 상품이 굉장히 좋은 투자 상품이 여러 가지로 뭐 활로가 펼쳐져 있어서 여러 가지 투자처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 근데 아직까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센 자금들은 아닌 것 같아요. 현물 시장에서의 외국 기관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 다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금이 들어온다는 건 반가운 소식인데 우리가 좀 더 수익을 내본 경험이 많아진다면은 더 확신을 갖고 들어올 텐데
사실 지난 몇 주 동안 여기 나오신 전문가들 전부 다 하시는 말씀,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 공통점이 이제 어떻게 대세 흐름 자체는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 다만 가는 동안에는 상당히 좀 우여곡절이 있긴 하겠는데 역사적 고점 3,400 넘어가면 경험해 보지 못한 지역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조금만 어떤 악재에도 좀 심리적인 영향을 좀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뭐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이제 뭐 조정이 나오고 이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저는 뭐 주식시장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사실 미래에 대한 모든 전망은 의견입니다. 그게 지금 검증될 수가 없죠. 그런데 저는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정확히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는 그런 게임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그렇게 없죠. 하면 그럼 나중에 아는 거죠. 나중에 아는 거죠. 나중에라는 게 중요한데 강세장의 특징은 뭐 많이 오르고 조정은 조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세장은 그 반대가 반대이죠. 네. 그런 거라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머리가 아니고 어깨에서 팔라란 이야기가 주가가 올라갈 때 내가 10,000원에 주식 샀어요. 근데 15,000원 50% 올랐으니까 벌만큼 벌었으니까 팔라고 하는 겸양의 미덕이 아니고요. 그거는 내가 어깨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옆구리쯤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훨씬 더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어깨에서 팔라는 이야기는 일종의 시장의 추세가 바뀌는 걸 보고 운동 방향이 바뀔 때 이건 올라가는 어깨가 아니고 고점을 치고 떨어지는 어깨예요. 예. 그러면 하루하루 시장이 저는 월요일 날 주가 지수가 20-30포인트만 올라도 세상이 다르게 보일걸요. 그렇죠. 늘 마음은 하루하루에 흔들리는데 중요한 거는 큰 흐름에서 제 생각에는 한 10% 정도는 조정을 받아야 근데 10%면 한 300-400포인트 밀리는 거거든요. 되게 크죠. 예. 또 고점 생각하면 많이 미친 것 같고 근데 만약에 거기서 더 밀린다 그러면 실은 어깨가 깨지면 더 많이 밀릴 수 있으니까 뭐 정확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대략 한 10% 정도 안에서 나타나는 조정은 그냥 있을 수 있는 조정으로 보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대체로 좀 맞지 않을까.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안 가본 길을 가는 거기 예. 때문에 예단하는 것보다 시장이 주는 신호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강세장이면 실은 뭐 10% 이상 밀리면 안 되는데 밀리면 내가 놓친 건 없나 이렇게 살펴보는 거고 예. 하루하루의 흐름에 맞춰서 보려 그러면 이 조울증과 같은 시장을 도저히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건강에 봅니다. 안 좋습니다. 그거 따라가다 보면. 이경민 부장님은 사실 우리 모두가 경험해 보지 못한 네. 고온이지 않습니까? 이 고온이 그 위에 더 높이 올라갈 여지가 있는지 아닌지 이거는 차치하고 당장 이렇게 조정 오니까 심리적으로 부담된다는 분들이 많아요. 뭐 심적으로 부담되겠는데 뭐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중간중간 베이스 캠프가 있고 그 안에서 쉬기도 하고 그래서 밥도 먹고 그리고 또 한 단계 올라가서 또 쉬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꼭대기를 가는 거죠. 예. 저는 지금 한 차례 큰 상승이 있은 뒤에 약간의 베이스 캠프를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 지지선을 확인하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까 센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 조정 지금 12개월 선행 EPS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서 지금 선행 PER 10배가 3,130, 3,150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PER 10배가 저항이었는데 그걸 뚫고 12배 근접했던 상황에서 어느 정도 베이스 캠프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뭐 단기간에 급락을 해서 공포 심리가 좀 큰 상황이긴 하지만 조금만 여유를 갖고 바라보신다면 또 다른 상승을 위한 베이스 캠프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부담도 크고 불안감들도 큰 상황이지만 저 꼭대기 올라가기 위한 과정이다 정도로 판단을 해주시게 된다면 이번 과정이 조금은 단기적으로는 아플 수 있겠지만 큰 흐름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 김학균 센터장님, 이런 심리적 장벽이 존재하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이 미국발 관세 전쟁 이것이 7월 달에 협상 잘한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계속 꼬리를 물고 지금 불안감을 더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대내 경제 불확실성, 환율 상승과 함께 불확실성으로 다가오니까 조금 조정이 되게 크게 느껴지는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지금 제 생각엔 저는 뭐 시장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 전망의 리스크는 이제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을 그냥
무난하게 모든 것들이 잘 풀릴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삐그덕거리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이제 시장이 되게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지금 좋다 나쁘다 판단을 내릴 만한 근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잘못되는 쪽으로 배팅하는 것도 이제 리스크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하루하루의 주가 흐름은 저는 조울증에 가깝지만 좀 누적된 주가 흐름은 그것이 옳건 그르건 간에 투자자들의 나름의 집단지성의 산물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뭉쳐진 주가 흐름을 보자. 하루에 2% 오르고 3% 보는 것보다 예컨대 떨어질 땐 10% 정도 떨어지게 되면 예컨대 이거는 내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한번 상황을 조금 되짚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아래 윗 다 열려 있는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을 생각하더라도 그런 국면이니까 예단하지 말자. 궁극적으로는 시장이 답이어서 시장이 주는 신호들을 우리가 잘 포착하자. 그런 점에서 보면 하루에 2% 3% 떨어지는 거는 그건 저는 그냥 무작위의 랜덤워크라고 봅니다. 예,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는 뭐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해 사실 조울증이라는 게 조증과 우울증 아닙니까? 그냥 어떤 거는 너무 기뻐해서 그러고 어떤 거는 또 너무 과도하게 또 우울하게 생각하고 이런 그저께까지는 것들인데 조증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코스피가 뭐 지금 이제 이보 전지를 위한 일부 후퇴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다음에 이제 4천, 5천 우리가 보면 4층, 5층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반도체가 끌고 왔는데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을까? 이런 거는 약간 의구심도 있어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시장이 엄청나게 뭐 펀더멘탈이 되게 강해가지고 주가가 앞으로를 말하기 앞서서 4월부터 지금까지 최근까지 2,200에서 3,500까지 거의 올라왔거든요. 제 생각에는 펀더멘탈은 크게 아주 망가지지만 않으면 좀 글로벌하게 보면 예전에 이제 뭐 투자서 같은 걸 보면 주가는 경제의 그림자다. 주가가 올라가면 지금 상황이 나쁘더라도 경제가 앞으로 선행적으로 좋아지는 걸 주가가 선행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렇지만 저는 이게 별 세계 같아요. 예, 다른 세계.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주식이 사상 최고치인데 우리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나 상황이 사상 최고치가 아닌 사람 훨씬 많죠. 올해 뭐 오히려 바닥인 성장률이 경우가 1%도 안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러고 하니까. 근데 독일 같은 나라는 작년과 재작년에 2년 연속 역성장이었어요. 근데 주식은 주가는 사상 최고치예요. 사상 최고. 지금 우리 영국 재정 위기 나오잖아요. 예. FTSE 100 지수는 사상 최고치예요. 이게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돈이 많고 그러니까 펀더멘탈보다 자산 가격이 훨씬 우위에 있는 그런 세상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같이 판단을 내릴 필요는 없고 투자자 입장에선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제 상승의 조건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일단은 우리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가 깔려 있는데 이게 되게 오랫동안 갈 일이고 이제 뭐 법원의 판례라든가 저는 우리나라 상장사들이 드디어 주주들을 조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예.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볼까? 저는 이제 공기가 바뀌는 걸 느끼는데 뭐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움직임들이 뭔가 민간에서 좀 퍼져나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뭐 환율 안정이 제 생각에 또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우리 싶습니다. 경제는 정말 환율이 중요하다는 걸 딱 하나의 경제 지표만 보라면 정말 원달러 환율을 봐야 된다. 저도 경험상으로 그렇게 느끼는데 네. 바로 그 점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경민 부장님, 항상 우리하고 비교되는 시장이 대만 네. 아니겠습니까? 뭐 산업군도 비슷하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 디스카운트 이유도 비슷한데 근데 대만의 시가총액이 우리보다 약 40% 가까이 네. 크고 네. TSMC는 삼성전자의 시총의 3배가 넘습니다. 이 차이를 보면은 우리 K 주식이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저평가돼 있던 게 최근의 일은 아닙니다. 네, 오래됐죠. 뭐 수십 년 동안 이어졌던 상황이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TSMC가 워낙 독보적으로 워낙 빨리 치고 올라가다 갔죠. 보니까 좀 괴리가 많이 벌어진 상황이긴 한데요. 대만 같은 경우와 한국 같은 경우 앞서 센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당 수익률 자체가 다르고요.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수준도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후보 시절부터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을 한다는 차원에서 소액주주들 그리고 대주주 요건들에 대해서는 좀 대주주들은 조금은 내려놓고 예. 그리고 주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라라는 쪽으로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주식수입니다. 한국은 주식수가 무한 증식했거든요. 네, 늘기만 하던 주식수가 네, 이제는 이제는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그리고 분할 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 요건들을 통해서 무한 증식하던 주식수가 멈추거나 꺾이는 것만으로도 저는 어느 정도 정상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주주 환원 정책이 더 강해지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게 되게 된다면 뭐 당장 뭐 대만을 따라잡는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 갭은 점차 줄어들면서 한국 증시가 극심한 저평가 영역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레벨만 간다 하더라도 지수 레벨은 지금보다는 더 높은 수준을 볼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경민 부장님 말씀하신 거 좀 더 심화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블룸버그가 추정한 우리나라 코스피 예상 포워드 PER이 12배, 약 12배입니다. 이는 MSCI 이머징 마켓 지수 15배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죠. 그리고 단순히 이머징 마켓 평균만 인정받아도 코스피가 지금 현재에서 4,300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만이 받는 19배 밸류에이션을 감안하면 뭐 이론상으로는 5,400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재평가를 받으려면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근데 지금 이 부장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대만이 훨씬 주주 친화적인 걸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동북아가 되게 비슷한 구조잖아요. 제조업 중심의 구조고, 또 주주들에게 배당을 너무 많이 주기보다는 들고 있다 설비 투자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저는 대만이 지정학과 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이제 크게 바뀌려면 큰 위기를 전에 바뀌면 참 사람이 현명한데, 큰 위기가 없으면 잘 안 바뀌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가 다시는 없어야 될 비극이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경제의 체질이 좋아진 게 있어요. 위기를 겪으니까 재무구조도 좋아졌고, 외국인들 이제 막 들어와서 지배구조도 좀 좋아졌고, 그렇죠. 계열사 간에 막 서로 지급 보정하는 것도 없어졌고. 근데 대만이란 나라가 이제 특히 이제 시진핑 정권이 들어와서 본토로부터의 이제 실존적인 이제 두려움을 이제 겪다 보니까 나라의 거버넌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친미적이라고 바뀌었다 그래야 되나? 이제 그런 과정에서 모든 제도들이 동북아 국가 중에서 가장 미국식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집중투표제 대만 하고 있어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우리 뭐 세율 논란이 많은데 대만 25%로 단일해서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우리가 뭐 대만처럼 뭐 대만이 우리의 롤 모델일 수는 없는데 자본시장 중심적으로 본다 그러면 대만이 우리보다 밸류에이션을 더 받을 수 있는 명확한 논거들이 존재하니까 우리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하게, 저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남들 안 하는 거를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하는 게 아니에요. 대만 이미 했고, 대만보다 조금 마일드하게 바뀐 게 일본이에요. 일본 한 10년 했고, 우리 밸류업 정책도 일본 정책 본따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일단 진정성이 있고, 왜냐하면 주식하는 사람들이 1,400만 명이나 되다 보니까 어떤 정파가 집권하더라도 주주들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데, 그렇죠. 우리가 또 본받으려고 하는 대상은 미국이 아니라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가진 나라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뭐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시장의 자산이 저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아주 공감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뭐 일본, 대만, 그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밸류업 쪽으로 가고 있고, 주식, 특히 중국은 뭐 증시 부양 의지도 있는 것 같고, 이 동북아 우리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앞장서는데 우리만 빠져 있다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우리 재평가 받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우리 빨리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빨리 따라가야 되겠지만 되게 탄탄하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흔들렸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상법 개정이 또 지연될 수 있다는 걱정이 좀 반영되어 있었거든요. 너무 서두르지 말아야 된다.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이번에 세제 개편에서도 뭐 시장에 충격을 줬던 이유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정책을 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발표되고 그게 법안을 통과하는 데까지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많은 기업들이,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에 공감을 하고 시행을 하는 거죠. 특히 기업들이 거기를 따라주는 거고, 그래야지 실질적인
배당이 높아지고 자사주가 소각되고 그런 액션이 취해진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정책 기대가 좋을 거야라는 것을 넘어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정책을 시행하는 많은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기업들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시행할 수 있는지 액션이 중요한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한국의 디스카운트는 아까 좀 주식 수를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실적도 좀 그래요. 뭐 한 1년 올랐으면 또 떨어지고 올랐다 예, 내렸다 예. 계속 변동성이 큰데 아마 이번이 좀 중요한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치만 놓고 본다면 25년, 26년, 27년까지 3년 연속 이익이 늘어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이 방향성에 대한 컨빅션이 좀 세지고 좀 많은 투자자분들 신뢰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책 변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 좀 긍정적인 그림들을 좀 크게 그려도 좋은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밸류업이라는 거, 우리 증시의 어떤 그 체제 개선이라는 이런 거는 불가역적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동의하시죠? 그리고 너무 이거를 첫 숟갈에 배부를 네. 수 없는 것이 일본이 한 10년 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우리나라 국민성을 워낙 생각하면 10년은 안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거를 단기간의 성과만 보고 네. 너무 평가 내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불가역적이라는 거 이건 이제 기대를 해도 된다는 얘기겠죠. 뭐 기대도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속도를 밀어붙이지는 말아야 된다. 그것도 또 부작용이 있을 수 네, 있죠. 그리고 시장에서도 이걸 천천히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지 뭐 상법 개정합니다 하면 급등했다가 예. 지연됩니다 하면 폭락했다. 네. 이런 것들은 심리적인 변수다. 그러니까 방향성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희일비하지 말고 방향성을 봐라 이런 조언이었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로 이 시청하고 계신 분들, 경제전쟁꾼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아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두 분이 나오신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고 계신데 몇 가지만 추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려은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 삼성전자 막상 구조대가 오니 자꾸 다른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러실 것 같아요. 저 수익 욕심내도 될까요? 이 첫 번째 질문은 구조대를 기다리던 삼성전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근데 막상 주가가 이제 구조대 8만 원대 구조대 네. 오고 하니까 그거를 바로 팔고 하기에는 그동안 기회비용이나 이거 생각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그동안 기다린 만큼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 당장 8만 원을 넘었다가 좀 소강 상태에 좀 쉬어갈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긴 호흡으로 보게 된다면 내년까지 상승 흐름은 충분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다림의 그 보답을 받을 시간이 돌아올 테니까 작은 등락이나 아니면 한두 달의 등락에 너무 흔들리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그런데 흔들리게 된다면 비중 조절을 통해서 움직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는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되신다면은 그 외의 업종들이나 종목을 투자하셔서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전자만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좀 더 기다려보자. 네. 내년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아니면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격대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좀 됐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좀 철학적입니다. 이 탐욕의 시간, 어떤 시그널이 나오면 조심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참 이거 뭐라고 답변을 해주겠습니까? 찰리 먼거가 예. 3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죠. 예. 워렌 버핏의 소울 프렌드인 IQ가 나보다 한 30 정도 떨어지는 이가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걸 지켜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다. 그렇죠. 예. 그럼 결국은 주식의 고점은 이걸 좀 뭐 탐욕이라고 이름 붙이기보다는 상대적인 박탈감, 또 주가가 올라가야 돈이 들어와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는 것도 자주 발생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갈 때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갈 때 들어오니까 내가 정확히 고점에서 주식을 사지 않았으면 사고 좀 어느 정도 올라가요. 그러면 그거는 시장이 만들어준 행운이지만 나의 실력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막 전업 투자할까요? 막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네. 나와요. 일단 돈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돈이 들어온다는 증거 아까 그 사모펀드, 헤지펀드로는 예. 돈이 들어오지만 전체 주식형 펀드는 유출이고요.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지만 새 돈이 들어온 게 아니라 외국인이 주식 사는데 개인 투자가들이 팔면 팔아서. 그 예탁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네.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 정답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 저같이 마음 약한 사람마저도 막 두근두근 거릴 때가 고점인데 예. 뭐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제 경험칙은 주변에 정말 주식하고는 거리가 먼 듯한 분들이 주식 얘기를 하기 시작할 때 이때가 과연 지내놓고 보면 그때가 좀 과열 국면 또는 고점이 아닌가 이런 경험이 그럼요. 있어요. 모두가 다 주식을 사고 네. 주식을 살 사람이 없으면 그때부터 꺾이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이 미국 정말 골치입니다. 우리 입장에선 뭐 해마다 이맘때면은 나타나는 현상인데 미국 정부 셧다운 문제가 또 있는데 이 트럼프가 또 예전 같지 않아 가지고 야당 지도부와의 회동을 거부하고 이거 여야 간에 이렇게 협상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셧다운 공포가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과거 셧다운 사태가 있었을 때는 셧다운 전에 시장이 좀 많이 밀리다가 네. 셧다운 이후에는 오히려 좀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물론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뭐 정부 차원에서의 문을 닫는 경우 뭐 이상 현상들이 발생을 하긴 하죠. 그렇지만 주식은 여기에 대한 걱정을 먼저 반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은 제한적이고 만약에 반영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셧다운이 갑자기 발생하고 이게 장기화된다라고 한다면 좀 시장은 흔들릴 수는 있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뭐 분석상으로는 셧다운을 하게 되면 0.1%포인트 미국 GDP가 그 정도 흔들린다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까지 막 충격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로 인한 흔들림이 있다면 저는 방향성을 바꾸는 그림이라기보다는 진폭을 키우는 정도의 흐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GDP에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잘 가던 경제를 꺾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못 가던 경제를 살리거나 그런 방향성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레벨의 문제라고 본다면 증시 변동성 확대 그리고 진폭을 키우는 정도 그런 정도로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셧다운 논란 나올 때마다 딱 저는 느껴지는 네. 게 미국의 그 야당이 네. 딴지 걸기 위한 딱 수단인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 그렇다고 해서 안 들어줄 것도 아닌데. 맞습니다. 한번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시장에는 그래도 지금 분위기가 좋을 때는 괜찮지만 안 좋을 맞습니다. 때는 좀 영향이 있겠죠. 영향이 있을 텐데 이번에는 부채 한도 협상은 이미 통과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좀 배제된 상황이라서 이전보다 그러니까 이 이슈가 뭐 어제 오늘 나온 건 아니거든요. 9월 중순부터 계속적으로 언급됐던 얘기들인데 워낙 지수가 많이 올라오고 심리가 조금 불안하면 이게 영향을 크게 미칠 수는 있겠지만 방향성 자체의 흐름에는 그런 방향성을 바꿀 만큼 이벤트나 이슈는 아니다.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될 거다.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뭐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영향이 아예 없진 않다는 점 우리가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학균 전무님 이건 또 안 짚어볼 수가 없는 게 트럼프가 뭐 돈 내놔라는 현찰로 내놓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통화 스와프는 안 해주면서 현찰로 내놓으라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서는 정말 이거 걱정스러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 요구가 너무도 뭐 무도하다를 떠나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3,500억 불을 어떻게 현찰로 마련해줘요? 우리 뭐 네, 외환보유 네. 다 털어가지고 갖다 달라는 그렇게 줄 수도 없어요. 그럼 우리 외환보유액이 망하는 뭐 건데. 그 소유가 정부 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너무 이렇게 좀 그런 얘기들이 오가가지고 오히려 감이 안 오는데, 근데 제 생각 그런 요구보다는 뭔가 예측 불능의 좀 불확실성, 예.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진정한 리스크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요즘 통화 수합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해주면 참 좋은데, 근데 그건 또 그들의 권한이에요. 우리 한국은행이 원화 미국 연준해주고 연준은 미국 달러를 우리에게 주는 거거든요. 사실상 원화는 뭐 그들한테 필요가 없는 없죠. 통화고 우리가 달러 마이너스 통장을 연다 이렇게 보면 그거 하면 되는 되게 거죠? 좋죠. 예, 우리가 사실 어떤 위기가 생겼을 때 방법이란 게 결국 중앙은행이 경제의 최종 대부자라고 하잖아요. 네. 어려울 때 돈 풀고 하는데 사실 원화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은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진짜 외통수로 걸리는 거는 달러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뭐 현대사의 가장 큰 위기가 외환 위기잖아요. 그렇죠. 원달러는 올라가고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사실 평상시에 미국에 해줘 이런 것도 사실은 저는 조금 무례한 요구라고 보는데 또 이들의 요구 자체가 또 무례하니까 우리가 뭐 협상 카드로서 한번 뭐 못 해볼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뭐 들어오는 뉴스들을 보면
참 만만치는 않은 것 같네요. 자, 이게 그 대통령도 한번 이런 얘기 해외 언론 인터뷰에서 그랬죠. 지금 대규모 대면 투자를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그대로 들어줄 경우에는 금융위기가 온다, IMF 위기가 다시 온다 이런 경고도 있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통화 스와프를 만약에 미국이 해준다면 네. 이 문제 해결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3,500원 한꺼번에 한다는 거는 그거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일본이랑 미국은 상시적인 통화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이제 자기 원하는 나라에게만 해주는 거긴 한데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외환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이걸 따낼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환경의 변화를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아무튼 이 통화 스와프가 우리 과거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정말 우리가 환율이 뛸 때 통화 스와프 미국하고 했다는 얘기만 딱 나오는 순간 네. 환율이 쫙 내려오면서 안정됐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또 아르헨티나한테 해줬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트럼프 마음이겠죠. 트럼프 마음이겠고 그런 것들을 좀 압박하는 협상 카드로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에 대한 협박, 그리고 지금 선입금을 해야 된다는 협박, 예. 그러니까 조건들이 계속 수시로 바뀝니다. 이전 조건들을 보면은 내가 투자처를 정하면 2달 내로 현금을 갖고 와라라는 쪽이었다면 이제는 그냥 돈을 그냥 내놔라 뭐 이런 예. 쪽이죠. 벼랑 끝 전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한국이 가진 카드도 굉장히 많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조선, 방산 이런 카드들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분명히 협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간을 끌면서 협상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이 불안감 때문에 흔들렸던 환율이라든지 주식시장들은 좀 정상화되는 그림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에이펙 정상회담이겠죠. 예.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의 입장에서도 해결의 여지를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의 문제지 방향성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최악의 상황을 간다 하더라도 아마 국익에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최악의 상황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결론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외환위기가 다시 오거나 뭐 이런 일은 없겠죠. 그러지 않으려고 협상을 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협상 잘 되길 바라고, 이건 정말 국익 차원에서 이거는 잘 풀어가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주, 다음 주는 저희가 금요일이 또 그 3일 개천절 연휴 시작이어가지고 또 경제전쟁 꾼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곧 10월입니다. 네. 4분기 벌써 이렇게 왔는데 4분기 이 시장, 10월 시장 이거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까요? 뭐 얼마나 오를지 조정받을지 이런 거는 사실 감은 없는데 그냥 4월부터 진행이 됐던 강세장이 예. 꺾일 만한 변화는 제 생각에는 뭐 관세 전쟁 이것 때문에 어그러지는 건데,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걸 생각하면서 포지션을 잡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그래서 조금 뭐 제가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너무 무책임하게 듣지 마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가본 길이니까 예. 예단하지 말고 기존의 추세를 보고 추세가 깨지면 그때 바꿔도 괜찮아요. 투자가 뭐 그 지조를 지키는 게임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바뀌었다 하면 되니까, 그래서 좀 그런 기준들을 정해놓고 그 전까지는 너무 잔파도를 고민하지 말자, 이런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그 네이트 실버의 신호와 소음이라는 책,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고슴도치와 여우 비유가 있는데, 고슴도치는 한 가지만 알고 그거 고수하는 존재고 여우는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생각을 바꾸는 존재인데, 지금 여우 전략을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들립니다. 예. 이경민 부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워낙 급등한 데 따른 되돌림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쉬는 과정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바꾼다라기보다는 조금 하나의 교두보를 만들고 더 멀리 가기 위한 하나의 전환점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마 3,200, 3,100선 정도에서는 충분히 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 만에 하나 굉장히 큰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 방향성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올라왔던 동력들을 보게 된다면 금리 인하, 재정 확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다 보니까 정책 동력이 강해지는 만큼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4분기가 되지 않을까. 다만 서두르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뭐 주변을 살펴보면서 지금 방향성 자체는 잡혀 있으니까 서두르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점검하는 그런 투자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방송을 한다니까 주변에서 그걸 여쭤보는 분들이 많아요. 추석 연휴 이제 길게 오는데 주식을 갖고 가야겠습니까? 팔고 가야겠습니까? 어떻게 조언하시겠어요? 뭐 저라면 그동안 6개월 동안 진행이 된 추세를 믿겠습니다. 저라면 뭐 들고 가겠습니다. 들고 간다. 네. 근데 과거에 우리 보면 추석 연휴 이때 해외에서 별로 이렇게 좋은 뉴스가 꼭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걸 할 수는 없는데 예. 또 팔고 대사기도 힘듭니다. 네. 네. 떨어질 때 사면 좋지만 또 팔면 못 사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큰 추세에 집중해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추석 때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이런 말씀은 드린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예. 이경민 부장님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주식 비중이 많고 그러니까 주식 비중 자체가 8, 90%, 100% 되시는 분이 코스피가 3,400 이상이 있다. 추석 전에. 그러면은 좀 현금 비중을 확보하시는 게 좀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추석 전에 3,200대로 들어가고 3,200이 깨진다라고 하면은 현재 주식 비중 그냥 들고 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수 레벨에 따라서 좀 고민을 하시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비중 그리고 현금 비중을 한번 고민해 보신다면은 너무 부담되지 않는 수준에서의 홀딩 전략, 비중 확대 전략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100% 주식만 갖고 있나 이거는 사실 좀 조심해야 되겠죠. 네. 네, 오늘 뭐 조정이 좀 있었지만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안심은 되는 분위기입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토록 시장에 확신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직 단 한 번도 경험을 하지 못한 새로운 길 위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출연하신 두 분의 이야기처럼 큰 상승장에선 일희일비보다는 바둑돌을 두듯 신중한 한 걸음 한 걸음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전쟁 꿈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금요일 오후 6시 더 나은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